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김진입니다. 저는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한 조간신문 보도에 따르면 김만배 씨가 남욱 변호사 등에게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경기지사 당시의 토론회에서의 발언과 관련돼서 2심에서도 유죄가 나온 걸 본인이 대법원에서 뒤집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보도대로라면 김만배 씨가 이른바 재판 거래를 하는데 실력을 행사했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어서 상당히 논란적인 기사입니다. 사실인지 여부조차 아직은 확정할 수 없는데 어떤 의혹인지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대법원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하게 무죄로 뒤바뀐 판결 기억하실 겁니다. 권순일 당시 대법관이 이른바 재판 거래를 한 건 아니냐라는 의혹이었습니다. 권 대법관도 이 대표도 사실무근이다 부인을 했는데 오늘 한 보도가 나왔습니다. 김만배의 입김으로 대법원에서 뒤집었다라는 이른바 진술인 건데 누구의 진술, 어디까지 사실인지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준비됐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700억. 700억입니다. 동아일보 5면에 쓰고 있는 기사인데 700억의 정체는 뭘까요? 함께 보시죠. 여야가 선거비 보전 받고도 보조금이 3천억이다. 12년간 재산이 700억 불었다. 국민의힘은 281억, 민주당은 412억이 재산 증가했다. 각각 여의도에 당사 건물도 구입했습니다. 선관위는 이중 수령은 불합리하다라는 지적에도 여야 모두 김학은채 법안 발의를 외면하고 있다라는 동아일보의 따끔한 지적이었습니다. 선거비도 보전 다 해주는데 보조금을 3천억씩 가져간다? 글쎄요. 그만큼 일 잘하시고 열심히 하시면 아깝지 않겠는데 이런 기사가 나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음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자진. 중앙일보가 6면에 쓰고 있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자진. 누구의 자진?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김성태 전 회장이 이르면 오늘 자진 귀국한다는 거예요. 이재명 관련 수사 급물살 탄다. 중앙일보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쌍방울에서도 김성태 전 회장이 마음을 바꿔서 자진 귀국해서 아는 거 다 얘기하겠다. 책임질 건 책임지겠다. 라는 식의 입장을 냈습니다. 태국 불법체로 인정했습니다. 자진 입국키로 했습니다. 심경의 변화가 느껴집니다. 많은 이슈들 해소될 것이다 라는 쌍방울의 입장이 의미심장합니다. 많은 이슈들 해소될 것이다. 어떤 의미일까요?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의 심경의 변화, 전격 귀국, 그리고 아는 거 다 얘기하고 책임질 거 책임지겠다. 과연 많은 의혹들이 해소될 것이라던데 어떻게 해소될지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죠.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회의. 한겨레 신문 5면에 쓰고 있습니다. 회의. 이재명 대표가 내년에 개헌하자라는 소위 국면 전환 카드를 꺼내들었다. 한겨레 신문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한겨레 취재 결과 정치권의 분위기는 회의적이다. 회의적이다. 한겨레 신문은 이거 그냥 국면 전환용 카드일 뿐이다 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야당에서도 사법 리스크를 희석하려는 것 아니냐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사법 리스크가 아니라 검찰 리스크로 불러달라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 해법. 한국경제 6면에 실린 기사인데 정부가 나름 묘책을 짜냈습니다. 함께 보시죠. 일본에 의해서 강제징용된 피해자들이 고령의 피해자고 많이들 돌아가셨습니다. 보상을 해드려야 얼마 남지 않은 남은 피해자들에게라도 보상이 되는데 해법이 없었습니다. 일본이 보상을 안 하고 있죠. 그래서 어제 외교부 국회 토론회에서 공론화가 됐습니다. 재단이
일본 기업 대신 지급을 하자. 그리고 우리 기업들이 기부하자라는 묘책을 짜낸 겁니다. 그런데 정부가 내놓은 묘책 3년 전 문희상 의장의 안이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일본이 잘못했는데 일본이 배상해야지 왜 우리 기업이 내느냐, 팔 비트느냐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만 실용적으로 우리 피해자들이 빨리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우선이지 않냐라는 목소리가 정부에서는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일본 정부도 일본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배상하겠다는 것을 막아서는 안 된다라는 분위기가 한일 양국 간에 마련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비 내리는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 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의 두 분의 청년 정치인입니다. 천하람 혁신위원 그리고 현 국민의힘 지도부입니다. 김병미 비대위원 나오셨습니다. 저희 돌직구쇼의 좌장이자 서울시 부시장을 역임한 민주당의 김영주 의원 그리고 서재현 전 민주당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한 보도에 따르면 새로운 뉴스가 나왔는데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이 대법원 판결 2건을 김만배 씨가 영향력을 행사했다라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다 무슨 얘기일까요?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김만배와 대법 판결, 재판 거래 의혹 다시 불거질까요? 그 일당은 한편 추가 기소됐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판결 2건이 공교롭게 대법원에서 무죄로 뒤집혔습니다. 그런데 김만배의 전원이 오늘 한 조간신문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남욱 변호사가 2021년 10월에 검찰에 이런 진술을 했다는 건데 김만배가 이재명 대표 사건 2건을 대법원에서 뒤집었다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선거법 위반 사건이다. 아시다시피 2018년 경기지사 선거에서 친형 강제 입원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이야기했는데 2심에서도 벌금 300만 원이 나왔어요. 확정되면 경기지사직이 날아갈 위기였는데 대법원에서 이례적으로 2심 판결이 뒤집혀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의도적이지 않고 토론회 생방송 중에 나온 거짓말은 괜찮다라는 판결이어서 당시 법조계에서도 매우 이례적이다라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성남 제1공단 공원화 무효 소송인데 1공단 개발하려던 시행사가 이재명 공약 공원화에 반대하며 제기한 행정소송인데 2심에서 이재표 측이 졌는데 대법원에서 뒤집혀서 이겼다라는 겁니다. 이 2건을 김만배가 뒤집었다라고 남욱 변호사가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 보도대로라면 남욱 변호사도 김만배 씨에게 들었다라는 겁니다. 남욱 변호사가 없는 이야기를 지어낸 걸 수도 있고 김만배 씨가 허세를 떠느라 남욱 변호사에게 얘기한 걸 수도 있고 실제 김만배 씨가 대법원, 특히 친형 강제 입원 같을 경우는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50억을 받았다라는 의혹이 제기된 권순일 대법관이 이재명 대표의 무죄 취지를 강력히 주장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 재판 거래가 있었는지 여러 가지 가능성이 떠오르는 대목입니다. 자, 그렇다면 2018년 경기지사 토론회 때 친형 강제 입원과 관련해서 어떤 허위 사실을 이야기했는지 그래서 소위 죽다가 살아났던 그 사건, 그 발언 들어보시죠.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셨죠? 저는 그런 일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보건소장 통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일 없습니다. 아무런 문의나 검진도 없이 정신병자라고 판명했습니까? 그거는 어머니를 때리고 어머니한테 차마 표현할 수 없는 폭언도 하고 이상한 행동을 많이 했고 실제로 정신치료를 받은 적도 있는데 계속 심하게 하기 때문에 보건소장에게 친형 강제 입원 지시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강제 입원을 시킨 것은 저희 형수님이셨고요. 저희는 정신질환자의 비정상적인 행동으로 피해를 입기 때문에 정신보건법에 의한 절차를 검토하도록 했을 뿐입니다. 시장이 형이라는 이유로 이걸 방치하게 되면 그 피해를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결국 시장으로서 보건소장에게 검토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토론회에서는
친형 강제봉과 관련해서 어떤 것도 영향력을 행사한 바 없다라고 허위 사실을 이야기한 겁니다. 2심에서도 허위 사실로 300만 원이 선고돼서 경기지사직 상실 위기에 처했었는데 천하람 변호사님, 네. 이게 대법원에서 뒤집힌 거죠? 무죄였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대법원에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어떤 뭐 미리 준비한 어떤 허위 발언을 한 게 아니라 이 토론 과정에서 직자적으로 이렇게 나온 경우에는 이걸 가지고 이제 바로 허위 사실 유포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겠느냐라는 뭐 어찌 보면 새로운 법리를 이제 제시를 한 거죠. 새로운 판례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전에는 이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물론 일부 실제 재판 실무 과정에서 이게 의도적이냐 아니면 뭐 갑자기 나온 거냐를 가지고 형량을 조절할 수는 있었겠죠. 예. 의도적이라면 조금 더 높게, 뭐 약간 갑자기 나왔다면 좀 낮게 이런 부분이 있었겠지만 대법원에서 저렇게 허위사실 유포의 범죄의 성립 어떤 대상 자체를 확 줄여준 것이거든요. 아예 유죄가 무죄가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공교롭게도 이 이재명 대표의 사건에서 이런 새로운 법리가 제시되다 보니까 이거 뭐지? 라고 하는 생각들이 당시 법조계에도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지금 조선일보 보도를 보니까 남욱 변호사가 김만배 씨에게 들었다는 거예요. 특히 선거법 위반 사건, 이 사건, 권순일 대법관, 당시 대법원에 권순일 대법관이 있었죠. 권순일 대법관에게 부탁해 해결했다고 말했다라고 김만배 씨가 남욱 변호사에게 얘기를 했다라는 보도인데 권순일 대법관은 그분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사실 화천대유에 뭐 고문직까지 맡아가지고 뭐 자문료를 받았다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요. 50억 클럽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저는 정말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게 김만배 씨의 허세였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저는 좀 표현이 과하지만 대법관이 뇌물을 받고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는 대통령이 뇌물 받는 것보다 100배 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대법관이 뇌물 맞는 건 우리 사회의 마지막 갈등 해결 수단이라는 게 결국 대법원인 것이거든요. 예. 근데 여기서까지 뭔가 이런 더러운 거래가 오간다라고 한다면은 우리 국민이 그러면 갈등을 어떻게 해소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재판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근데 저는 사실이 아니라고 믿고 싶습니다. 다만 이게 단순히 김만배의 허세라고만 치부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 것이 이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후로 해가지고 김만배 씨가 권순일 대법관 너무 많이 만나러 갔어요. 예. 8번인가 만나러 갔다. 그리고 그 화천대유에 고문을 하면서 1억 5천만 원도 받으셨고. 그렇죠. 게다가 그 권순일 대법관을 만나러 대법원에 간 시점들이 그냥 우연한 시점이 아니고요. 이 사건이 대법원에 왔을 때 이게 뭐 전원 재판부로 간다고 했을 때 뭐 할 때 이 사건의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마다 김만배가 방문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연 우연인가 허세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큰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이 재판 전후로 김만배 씨가 권순일 대법관을 8번 만났다라고 이 보도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김만배 2019년 7월, 2020년 8월 이재명 재판 전후 권순일 대법관 씨를 8차례 방문했다. 권순일 대법관 이재명 선거법 사건 상고심 무죄에 관여했죠. 남욱 변호사는 김만배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을 권순일에게 부탁해 2심을 뒤집었다라고 했다라고 검찰에 진술했다라는 보도 내용입니다. 그리고 남욱 변호사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검찰에. 김만배가 2019년 이후부터 권순일에게 50억 줘야 한다라는 말을 하기 시작했다. 50억 클럽 의혹 관련해서 남욱 변호사의 진술이 검찰이 이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권순일 대법관은 퇴임 후 화천대유 고문에 취임해서 1억 5천만 원을 받았죠. 대장동 의혹 터지자 사퇴를 한 바도 있습니다. 김병민 비대위원님, 예. 이 남욱 변호사의 진술인 건데 김만배 씨가 내가 이재명 그 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죽은 사건 내가 권순일에게 얘기해서 뒤집었어. 50억 줘야 해.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남욱의 진술이라는 보도인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대표 측은 부인하겠죠. 하지만 남욱 변호사가 김만배 씨와 가까이 지냈다는 건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고 또 남욱 변호사가 내놓고 있는 여러 가지 증언들이 실질적으로 현재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사실들과 같이 맞춰보면 꽤 그럴싸한 얘기들이 많습니다. 좀 전에 천하람 변호사가 얘기했듯이 화천대유의 고문으로 있고 또 김만배 씨가 그 중요한 사건 시점마다 권순일 대법관을 만나러 갔던 정황들을 살펴보게 되면 의심을 안 하려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 아닙니까? 네.
중요한 것은 이재명 대표가 2심에서 유죄가 난 거예요. 그럼 2심에서 유죄가 난 거 대법 가서 뒤집히는 경우들이 뭔가 결정적인 증거가 바뀌지 않는 한 없지 않습니까? 잘 없죠. 내용은 아주 빼박으로 명확한 거고 2심에서 300만 원이 났다면 공선법상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선고가 되면 이제 본인 지사직도 날아가고 예. 금전적으로도 보전받았던 수십억의 돈 토해내야 되고 그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건 피선거권이 박탈되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에 못 나오게 되는. 근데 이거를 누군가가 김만배 씨의 로비력의 힘으로 권순일 대법관을 구워 삶아서 해결했다면 이건 뭐 대한민국이 뒤집힐 만한 사건 아닙니까? 대한민국 역사를 뒤바꾼 건데. 근데 권순일 대법관에 대해서 김만배 씨가 최근에 나왔던 얘기들 중에 핵심적인 게 언론인한테 막 돈 뿌리잖아요. 그리고 권순일 대법관한테 언론사 인수하고 회장직까지 제안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니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김만배와 권순일의 관계도 매우 가까워 보인다. 그리고 문제는 2019년이라는 시점 하나만 짚고 싶은데요. 2019년이요? 조금 전에 보면 남욱 씨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2019년부터 50억을 줘야 된다고 얘기를 하기 시작했다. 50억 클럽 얘기를 하는 건데 2019년이 언제냐면 2018년도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이 소송이 붙고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하는 게 2019년부터입니다. 예. 그런데 공교롭게도 언론인들 특히 지금 김만배 씨가 돈 막 뿌렸던 사람들 있잖아요. 핵심적인 언론 간부들, 이 법조에 주로 있었던 사람들인데 2019년부터 돈을 막 뿌리기 시작하더군요.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권순일 대법관에 관한 수사가 좀 진척이 안 됐던 것 같은데 남욱 변호사의 발언을 기점으로 권순일 대법관에 관련된 본격적인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서 이 검찰 등 수사당국이 들여다보게 될지 국민들이 초유의 관심을 갖고 지켜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병민 비대위원은 이 남욱 변호사의 진술이 다른 진술과 마찬가지로 진짜일 가능성이 크다. 매우 크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권순일 대법관은 부인하고 있고 김만배 씨가 해명을 했는데 그 해명이 약간 희대 해명 비슷하게 회자돼요. 뭐냐면 방명록에는 편의상 권순일 대법관 방문이라고 쓰고 대법원 이발소 갔다. 그러자 당시 대법원 관계자들은 말이 안 된다. 왜냐하면 그 현관에서 그렇게 쓰면 권순일 대법관실에 전화해서 확인을 하고 들여보내준다. 아무나 그냥 뭐 권순일 만나러 왔습니다 하고 이발소 가고 이건 말이 안 된다라는 반박도 있었습니다만 그 희대의 해명 약간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하고 어쨌든 8번을 권순일 대법관을 간다라고 쓰긴 했어요. 김용주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정말 이발소에 갔을까요? 뭐 이발소에 갈 수도 있죠. 근데 핵심은 이발소에 가기 위해서라도 권순일 대법관과 대법관의 비서와의 유착 관계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전화로 확인을 하니까. 예. 그러면 확인하고 갑니까? 오늘 만나기로 했습니까? 누군가 만나기로 했다고 답을 했으니까. 예를 들어 비슷한 비유를 들자면 예. 김용주 의원이 17대 국회의원 하실 때 예. 제가 친하다고 네네. 국회의원실에 딱 현관에 가서 김용주 의원실 왔습니다. 그럼 전화하잖아요. 네. 그럼 김용주 의원 비서가 워낙 둘이 친하니까 네네네. 김진 기자 안 나보다 예 맞습니다 하고 저는 그냥 예. 이발하러 가는 거예요. 네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이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예. 이건 친하다는 뜻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의 충분히 그런 얘기가 될 수 있을 정도라면 더 심각한 거죠. 더 심각하다. 예, 프리패스가 되는 거와 마찬가지죠. 그 사람 얘기만 들으면 그러면 누구 자주 드나들면 밑에 있는 그 입구에서도 알아요. 저 사람 대법관하고 친한 사람이다. 들여보내주라.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아니면 미리 누구 올 테니까 들어보내주게 해. 뭐 그거는 좀 과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 얘기의 핵심은 뭐겠습니까? 그 정도 유착 관계가 있다는 것이고요. 또 그런 정도 유착 관계의 근거가 지금 이와 같은 부분이죠. 오히려 성남FC 사건은 사실은 검찰이 보기에는 완벽한 기소가 될 수 있는 요건이라 하지만 법정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오히려 엄청난 후폭풍이 있는 우리나라의 정말 국가의 근간을 말하자면 흐트러뜨리는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게도 전체의 자기가 살아온 역사에 대한 완벽한 흑역사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걸 결과적으로 김성태 들어오면 변호사비 문제라든지 본질적으로 김만배와의 관계라든지 퍼즐이 풀려질 수 있는 굉장히 약한 고리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예. 서재현 부대변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그냥 남욱 변호사가 지어낸 얘기일 수도 있고요. 김만배 씨가 남욱 변호사에게 약간 허풍 내지는 허세의 발언을 한 걸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리고 어떻게 공격하느냐에 따라 대기 평가나 주장하는 게 틀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결론은 뭐냐면 김만배와 그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친하다는 그 사실은 맞는 것이고 8번 간 것인데 이것이 이재명 그 당시에 이제 허위 주장이라고 하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기여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의문은 가는 건 맞는 것이죠. 왜냐하면 권순일 대법관이 이렇게 이제 찬성이라기보다 무죄라고 해서 환송심 다시 즉 무죄로 파기된 게 7대5였는데 그러면 6명의 대법관은 그러면 본인의 개인적 판단의 자유의 영역이나 선거 토론 과정에서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무죄가 맞다라고 한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로비가 있어서 한 것인지 그리고 더 만약에 이게 문제시 삼았다면 환송을 하게 되면 검찰이 재상고를 하면 되는데 그 당시에 검찰은 재상고를 포기했습니다. 그러면 검찰 입장에서도 그만한 대법관의 7명의 그 주장에 동의를 한 것이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또 보면 정영아 회계사 어제 언론에서도 녹취록을 보면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저도 뭐 이게 제 입장에서는 제가 유리한 것만 뽑아서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그 핵심은 뭐냐? 우리의 근원의 핵심은 검찰이라고 합니다. 검찰. 그래서 김순환 전 검찰총장과 지금 국민의힘 충북도당 위원장으로 지내셨던 윤곽근 전 대구 고검장 이분이 이제 남욱 변호사 이제 배임 혐의를 무죄로 이렇게 주장하는데 실질적으로 무죄가 된 것인데 이게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뽑았으면 얼마든지 이게 사건이 바뀔 수 있다. 김명민 의원도 말씀하셨죠. 2019년 의미 있다 그랬죠. 저한테도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왜냐? 2019년 4월 달부터 7월 달에 제가 윤석열 그 당시 우리 문재인 대통령 검찰총장 시절 제가 변호한다고 엄청나게 국민의힘하고 보수 패널한테 욕을 먹었던 사건인데 그때 이야기했던 게 여러 가지 이제 윤석열 총장이 여러 가지 뭐 문제가 있다는 게 보수 쪽 국민의힘에서 공격을 했고 저는 방어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2019년 4월 김만배 누나가 윤석열 아버지 재산 19억을 샀어요. 이 홍준표 후보도 이야기한 게 로또보다 정말 우연의 일치가 있냐.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놓치고 있는 거예요. 김만배 누나지만은 19억입니다. 19억. 그 당시에 4월이면 윤석열 총장이 고검장하고 초고속 승진을 하기 때문에 호바나 컨텐츠 김건희 여사한테도 대기업 협찬이 엄청 몰렸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 대장동 사건에 너무 이재명 당대표를 중심으로 놓고 보면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제한되기 때문에 좀 더 실체적인 사건을 보기 위해서는 좀 더 넓게 모든 사항을 놓고 나서 그 증거라기보다는 그 환경을 세밀하게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검찰 측에서도 굉장히 복잡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이 말을 듣다 보면은 김만배가 오히려 윤 대통령이랑 더 가까운 거 아니냐라는 반박인 것 같은데 김병민 비대위원님요. 그 본질을 가리기 위해서 그 애먼 사항들을 다 좀 끌어들이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말씀 주실 때 2019년 4월 달은 검찰총장이 아니라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이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에 관한 팩트 문제를 좀 정리하고 싶고요.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이미 다 나왔던 일들인데 그 당시 집을 매입하는 과정 속에서는 대통령이 함께 거주하고 있지도 않는 상황이었고 또 그 당시 부친께서 건강 상태가 매우 안 좋았던 상태였기 때문에 단독주택을 매각했는데 당시 시세보다 훨씬 더 싼 가격에 매각을 했던 상황에 대해서 어떤 이득을 보거나 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리하게 엮어서 이 내용들을 물타기 하려고 하는 시도들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다 나와서 평가가 끝난 일입니다. 이건 물타기다. 여기에 위법하고 불법단 행위가 있었다면 그 당시에 여기에 대해서 고소를 하거나 법적 조치 취했을 텐데 그런 일들조차 일어나지 않았고요. 실질적으로 대통령 선거에서도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일들이 국민들께 충분한 설득력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제기하지 않는 내용들인데 워낙이나 김만배 씨가 지금 있게 되는 권순일 대법관에게 이 50억 클럽에 관련된 내용 속에서 재판 거래를 했다는 의혹들이 일파만파 커지게 되니까 이 내용에 대한 답이 안 나오니까 결국은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을 끌어당기게 되는데요. 지금 이재명 대표에게 제기되고 있는 수많은 혐의들이 나올 때마다 민주당이 외치는 얘기는 단 한마디밖에 없습니다. 그럼 김건희 여사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고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수사 상황에 대한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에 관련된 내용들
또 김만배 씨와 권순일 대법관에 관련된 얘기들을 하게 되면 여기에 관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민주당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이고 정도 아니겠습니까? 천하람 변호사님, 네. 권순일 전 대법관의 재판 거래 의혹. 그러니까 지난 정부에서 제기됐던 건데 지난 정부 때 요 검찰에서 뭐 수사 한 해 만에 하는데 어느 순간 그냥 쓱 넘어가는 분위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검찰에서 한 2번 정도 뭐 권순일 예. 대법관 불렀다고 하는데 뭐 불러봐야 뭐 권순일 대법관은 뭐 모른다 그런 적 없다 그런 얘기만 하겠죠. 저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원망하고 싶은 거는 대법원입니다. 아니 이런 정도의 뭐 큰 어떤 스캔들이 터지고 게다가 여기에 대한 뭐 방문 기록이라든지 실체가 있어요. 최소한 대법원 내에서 철저한 어떤 진상조사나 감찰 같은 걸 해야 됩니다. 최근에 보면은 사실 언론사 간부가 뭘 이렇게 돈 받고 하는 거에 대해서도 물론 비판받아 마땅한 일이지만 그 언론사들 차원에서 나름대로 뭔가 하거든요. 이게 뭐 도대체 왜 이랬던 예. 거냐. 근데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냥 느끼기에는 손을 놓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재판이라는 게 참 메커니즘이 복잡해가지고 검찰 입장에서도 외부에서 이거를 다 들여다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뭔가 대법원 차원에서도 이게 나와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다라는 게 이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노력 자체가 너무 없는 거 아닌가. 저는 그거 좀 탓하고 싶습니다. 자, 일단은 보도 내용이고 이 보도 내용은 남욱 변호사가 김만배 씨에게 들었다라는 전형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이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아직 이르다라는 말씀 거듭 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한 김만배 씨나 권순일 전 대법관 측의 추가 반박이나 해명이 나오면 또 충실하게 입장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제 이재명 대표는 신년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 기자회견 중 사법 리스크라고 기자가 질문을 하자 이 대표가 아니다, 검찰 리스크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지 않을 것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많이 보도되고 있는데요. 일단 들어보시죠. 사법 리스크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검찰 소환이 오면 그때 또 출석해서 응하실 생각이 있는지. 가급적이면 사법 리스크가 아니라 검찰 리스크라고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잘못한 일이 없기 때문에 조사에 임했지만 검찰의 이러한 요구들은 매우 부당하고 옳지 않은 처사다라는 지적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러면서 불체포 특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 내지는 불체포 특권 폐지와 관련해서 판단이 좀 이번은 다르다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지난해 5월 발언과 어제 발언 나란히 준비되어 있는데요. 뭔가 입장에 묘한 변화가 느껴집니다. 들어보시죠. 특권 내려놓자고 계속했는데 반대하는 거 아니죠? 100% 찬성하고요. 국민의힘 정치인 같은 분들이 방탄, 불체포 특권이 필요하지 저처럼 깨끗하게 살아온 사람이 왜 방탄이 필요하겠습니까? 혹시 불체포 특권과 관련해서 말씀하셨던 대로 내려놓으실 뜻이 있으신지. 경찰복을 입고 강도 행각을 벌이고 있다면 과연 어떻게 판단할지 이런 것은 또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지난해 5월에 불체포 특권 내려놓겠다라고 한 발언과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경찰복을 입고 강도 행각을 벌이고 있지 않느냐라고 현재 검찰을 에둘러 비판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체포 특권을 행사할 것 같다라는 시사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대목인데 김영주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난해 5월에는 그 국민의힘이나 방탄 필요하지 내가 무슨 방탄이 필요하냐라고 했는데 어제는 판단이 좀 다르다라는 발언인데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성남지청 가기 전에도 기자들이 여러 차례 실제로 갈 거냐 말 거냐 공개적으로 할 거냐 말 거냐 본인이 떳떳하게 간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이재명 대표가 하는 태도의 문제예요.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말이 바뀌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말이 바뀔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우리 당의 대표로 있다라면 우리 당의 신뢰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언제든지 다른 상황을 만들어 놓고 빠져나갈 사람, 그런 이미지를 스스로 뭐 감추지 않는다?
그런 부분이고요. 제일 정말 한심한 게 정청래 최고가 뭐 한동훈 장관 때문에 불체포 특권 부결됐다. 땡큐. 시대착오적이고 없어져야 될 그야말로 특권 내려놓기에 앞장서야 될 민주당의 대표와 최고위원들이 저러고 있단 말이에요. 완전히 구시대 유물을 꽁꽁 안고 떠내려갈까 봐 전전긍긍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오늘 우리가 뭐 볼지 안 볼지 모릅니다만은 극명하게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여론조사의 비율은 더 내려갈 겁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순간은 아무리 본인이 뭐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뭐 무슨 뭐 국회에 뭐 무슨 조사해야 될 게 많고 뭐 일몰법 몰수법이 어떻다 해도 누가 다 임시국회를 일하는 국회라고 봅니까? 방탄국회로 보죠. 며칠이라도 한 2주라도 설 뒤라도 임시국회를 열어놓고 아니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방탄국회를 만들려고 하면 대표라도 나를 위해서라도 그런 일을 하지 마라. 그렇게 해야지 저 말을 믿죠. 그러니까 이미 기자회견 해가지고 방탄국회를 옹호하는 듯한 그런 모습 주는 것이 그 기사밖에 더 나오냐고. 예. 안타깝습니다. 이번에 만약에 체포 내지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때는 경찰복을 입고 강도 행각을 벌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체포 특권을 강력 행사하겠다라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대표께서 이렇게 이른바 가이드라인을 민주당 의원들에게 제시하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만약에 체포 내지 구속영장이 검찰에 의해서 청구된다면 민주당 의원들은 이 불체포 특권을 강력히 행사할 걸로 전망이 되겠군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조홍천 의원이 검찰 출신인데 저도 이제 그분의 말씀에 어떻게 보면 양심껏 해서 검찰이지만 어떻게 보면 양심에서 한 번도 저도 계속 참고하면 거짓이나 어떻게 감추고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조홍천 의원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의존하면 이게 법리 다툼이 있는 부분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사실 이게 구속영장 청구권에 대해서냐 즉 말씀드리지만 이게 구속할 사안이냐에 대해서도 사실 대기 검찰 입장에서도 고민한다는 말씀을 검찰 출신의 의원에 의해서 이제 참고를 한다면 이게 이재명 당대표는 불체포 특권을 내가 쓰겠다라는 것보다 검찰과 말씀드리지만 수싸움일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의미는 검찰이 계속 이제 수사를 하지 않고 정치적 행위를 하는 거에 대해서 너희들도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우리 입장에서도 계속 그 논리 싸움을 해 나갈 테니 그냥 수사하라. 대신에 그 행위나 기준은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의도를 한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을 때는 이제 의원총회 이제 통해서 혹시 이게 참고나 주변의 지인들에게 설명을 해서 또 그때 상황에서 역으로 그 불체포 특권 스스로 나는 안 하겠다 해서 구속영장을 해놓고 검찰이 사법부의 판단을 받았을 때 사법부가 기각시켰을 때 그 수도 세알인다면 그 이제 그 실질적으로 행위가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당도 되게 이제 논리적으로 그리고 전략 전술적으로 선택할 어떤 그 답이 조금은 다를 수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은 불체포 특권을 강력 행사할 것처럼 얘기했지만 그때 가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천하람 위원은 어떻게 보세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럴 리가 있겠죠. 불체포 특권 아까 불체포 특권 100% 내려놓겠다 그러셨는데 불체포 특권 100%, 200% 활용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특권이라는 거는요. 원래 따뜻한 겁니다. 원래 따뜻하다. 예, 이게 정말 본인이 특권을 쓸 수 있을 상황에 내려놔야 정말 이게 진정성이 있는 것이지 이 따뜻한 게 필요한 상황이 오기 전에 예를 들면 이런 거거든요. 여름철에 나 패딩 잠바 안 사겠어 이런 거예요. 의미 없는 얘기거든요. 지난해 5월 불체포 특권 포기 발언은 정말 추울 때 내가 이 특권의 패딩 점퍼를 내려놓겠다라는 결기가 나와야 국민들께서도 팩이 있네라고 하는 겁니다. 의미 없는 얘기들만 잔뜩 하고 있고요. 저는 우리나라 그 언론인들도 참 착하다 생각한 게요. 사법 리스크 말고 검찰 리스크라고 해달라고 하니까 또 갑자기 검찰 리스크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떤 한 기자는 또 그러고 있더라고요. 예, 검찰 리스크라고 질문하는데 아마 그렇게 안 하면 또 이재명 대표께서 예의가 없어 하고 또 가실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정말 이재명 대표 말대로 검찰 리스크라면은요. 불체포 특권이 왜 필요합니까? 아니 저는 민주당 의원분들 다 아시잖아요.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는다고 해서 바로 체포 구속이 되는 게 아닙니다. 법원에서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자기는 아무런 의혹이 없고 방탄도 필요가 없고 이거는 내 리스크가 아니고 검찰의 리스크고 검찰에서 만들어낸 거고 법원에서 그걸 다 꿰뚫어 보겠죠. 구속영장 기각되면 검찰 난리 날 겁니다. 왜 그 정도 자신도 없습니까? 오히려 이거는 불체포 특권을 내려놔서 사법부가 검찰의 영장을 기각하게 하는 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떳떳하다면 한 수다. 당연하죠. 근데 민주당 의원 중에 그런 얘기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심으로는 대놓고 말은 못해도 이거 좀 꺼림칙한데?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나. 저는 솔직히 그렇게 봅니다. 예, 천하람 변호사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대장동 일당이 추가 기소됐어요. 뭐로 추가 기소가 됐을까요? 함께 보시죠. 유동규, 정민용, 김만배, 남욱, 정영학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이요? 성남시 성남도계공 내부 비밀을 이용해 민간 사업자를 선정했다. 총 7,886억의 수익을 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최종 결재권자 성남시장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추가 수사 전망입니다. 법적인 얘기라 천하람 변호사님, 네. 이해충돌방지법이 여기 왜 적용되는 건가요? 네. 이제 그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이제 내부의 기밀들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업자들하고 막 공유해가지고 업자들 돈 벌게 해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이제 뭐 예전에 뭐 LH 때나 뭐 이렇게 쭉 많이 나오는 건데 예. 이 대장동 일당들도 보면 어떤 대장동의 그 뭐 사업 구조라든지 뭐 어떻게 하면 유리하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공직자인 당시에 유동규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한테 정보를 받았다는 거예요. 사실상 내통을 해가지고 내통했다. 그게 공직자의 저거다. 그렇죠. 공직자의 윤리를 저버리고 이 내부 정보들을 다 이렇게 공유했다라고 하는 게 핵심이고요.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이해충돌방지법. 네, 이해충돌이 확인이 된다고 하면 그 이해충돌을 통해서 번 돈들을 환수하기가 쉬워요. 예. 그래서 그런 그 어떤 영향들까지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 적극적으로 이해충돌방지법 혐의를 적용하는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이 혐의에 대해서도 또 추가 기소가 됐으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뭐 예를 들어서 공범을 적용할지 말지에 대한 판단 내지 추가 수사가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게 이제 쟁점이 되는 것이고 결국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사업 구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 업자들과 또 소통함에 있어서 이재명 대표가 그런 것을 알고 가담했느냐 하는 게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어제 기자회견에 정진상, 김용 실질적인 측근이 구속이 됐는데 유감 표명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논란입니다. 들어보시죠. 대표님의 최측근이라고 불리는 김용, 정진상 씨가 대장동 뇌물 비리 의혹으로 구속이 됐습니다. 측근들이 이런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돼 구속까지 됐는데 최소한의 유감 표명도 하실 생각이 없으신지가 궁금합니다. 사법부의 판단은 검찰이 제시한 자료를 가지고 하는 것이겠죠. 저는 이 검찰이 아시는 것처럼 녹취록이라고 하는 분명한 근거를 놔두고 그에 상치되는 번복된 진술에 의존해서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법원이 이 측근들에 대해서 구속영장까지 발부했는데도 이 대표는 사실상의 유감 표명도 거부를 한 셈입니다. 김병민 비대위원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재명 대표가 좀 해도 너무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본인이 처음 유동규 씨 문제가 불거졌을 때는 유동규 씨는 측근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적어도 김용, 정진상 정도는 내가 내 측근이지라는 얘기를 했던 거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렇게 얘기했던 측근들이 줄지어 구속이 됐다는 것은 사법부의 판단 결과가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혐의에 대한 내용들 인정들도 확인이 됐기 때문에 구속이 됐을 텐데요. 그렇다면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최소한 국민께 송구한 마음에 고개 숙이는 표현 정도는 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오늘자 뉴스를 보거나 신문을 보시고 최근에 있는 언론사 신문들 들춰보면은 언론사마다 사과하기 바쁩니다. 김만배 씨한테 돈 받았던 거에 대해서 언론사 간부가 받은 거지만 여기에 대한 뭐 한겨레 신문 같은 경우는 편집국장 사표 내고 사장도 물러나고 언론사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서 국민께 정말이지 죄송합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해당 언론사에서 한 거 아니잖아요. 해당 기자가 한 거지.
근데 이재명 대표의 소속원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 분신이라고 얘기했던 김용 부원장을 비롯해서 평생 동지처럼 친하게 지냈던 인사들이 줄적 구속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죄송하다 말 한마디 없는 그 대표를 보면서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하겠다는 건 단 한 가지. 지금까지 제기됐던 수사에 대해서 수사라는 검찰을 악마화시키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갖고 있는 특권이어서 방탄하고 지금 불체포 특권만 활용하는 게 아니라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 갔을 때 예. 언론사들이 따라붙어서 물어보잖아요. 예. 언론은 당연히 국민에 대해서 묻는 그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언론에 묻는 질문에 대해서 천준호 비서실장이 확 나타나서 언론을 밀어버리고 기자를 한쪽에서 또 나타나서 물어보니까 여기는 정청래 최고위원이 나타나서 밀어버리고 기자를요? 기자를요. 이미 다 언론에 통해 보도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방식으로 이재명 대표를 비호하고 보호하게 되는 방탄을 2중, 3중 겹겹이 치게 되는 순간 결국은 국민들로부터의 신뢰만 민주당 전체가 떨어지게 되는 꼴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면 여기에 대한 최소한의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인정조차 하지 않는 모습에 대해서 과연 국민들께서 어떤 평가를 할지 궁금합니다. 천준호 비서실장하고 정청래 최고위원이 이제 양쪽의 기자들 다 밀어버렸는데 민감한 질문하니까 기자는 왜 밉니까? 저한테 묻는 것이죠. 네. 물론 서재원 부대가 민 건 네. 아닌데 네. 그 이제 다칠까 돌발 봐. 영상 저도 봤어요. 이게 다칠까 봐 그런 거죠? 다칠 수도 있고 뭐 안전을 위해일 수도 있고 그리고 추가 질문을 받게 되면 똑같은 반복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의도는 네. 모르겠지만 너무 세게 밀던데 영상 보니까. 영상을 봤을 때 저도 빨리 감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되게 순간에 없어진 것인데 말씀드렸지만 핵심은 뭐냐. 이재명 당대표 입장에서는 검찰을 믿지 않는 겁니다. 사법부 판단을 기다리고 나면 그 책임도 지고 뭐 유감을 넘어서 그걸 하겠죠, 당연히. 근데 지금은 정진상, 김용 구속 사유가 뭐냐면 말씀드렸잖아요. 그 범죄인의 진술 8억 원이 이제 경선 자금용으로 해서 예, 구속됐다. 말씀 중에 저 화면이 나오는데 너무 밀어요. 이렇게 너무 세게 민 거 아닙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 상을 잘 인지는 못하겠지만 아니 화면 네. 보세요. 상황 인지되는데요. 정청래 최고위원은 살짝 밀었어요. 그래도 이렇게 쓱 어깨로 화면 밖으로 기자가 사라지는데 자 안녕하세요. 자 기자 사라지는데 앞서 천준호 비서실장이 미는 거 보면 너무 세게 미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거부할 수는 있지만 저렇게 이제 안전을 위협할 상황이보다는 안전사고의 위협이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저러다가 다치진 않을까요? 다칠 수도 있죠, 사실 저렇게. 아니 이렇게 밀어서 다칠 수도 있죠. 지금 보면 카메라도 보면 장비가 되게 무겁기 때문에 예. 부딪히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죠. 혹시 저 민감한 질문 물을까봐 민 겁니까? 제가 저 상황을 잘 모르겠지만 이제 아마 10시 40분이고 그 앞서 설명을 다 한 상태에서 가는 도중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어떤 그런 그 기자회견 혹시 기자 질문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김용준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정치인들이 자기 뭐 자리 다툼하는 과정일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뭐 보아하니 이렇게 당 대표가 썩 유쾌하게 생각하지 않을 질문을 계속할 가능성에 대해서 좀 뭐 비서실장 입장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좀 이렇게 다독거리면서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 속내가 좀 그대로 밖으로 전달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만큼 현재 겉으로는 유해 보이고 뭐 부드러워 보여도 당내가 굉장히 긴장하고 있고 경직돼 있다 이런 반증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습니까? 예. 저러다가 혹시 취재하는 기자들 다치진 않을까 걱정이 돼서 말로 합시다. 자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야기 넘어가겠습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마음을 바꿔서 자진 귀국하겠다라는 입장을 세웠습니다. 뭐 이러면 오늘이라도 비행기 탈 수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밝힐 건 밝히겠다. 마음 바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자진 귀국하기로 했습니다. 마음이 바뀐 이유는 뭘까요? 그제 검거 직후 불법 체류 아니다. 한국으로 추방당할 생각 없다라고 했었는데 어제 재판에 출석해서 불법 체류를 인정했어요. 송환 거부 소송을 포기했습니다. 이건 자진 귀국하겠다는 거예요. 하룻밤 사이 귀국하는 쪽으로 심경 변화를 보였다라고
수사당국 관계자의 이야기도 보도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밝힐 건 밝히겠다라는 매우 적극적인 입장도 보이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여권 취소했잖아요. 그런데 입장 변화하니까 긴급 여권을 발급해 줍니다. 어서 오세요. 쌍방울, 김 전 회장은 오늘 한국으로 들어가는 항공편에 탑승할 것이다 라는 얘기도 보도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밤 내일 새벽 입국 예정이고요. 심경의 변화가 상당히 커 보입니다. 밝힐 건 밝히겠다. 밝힐 건 밝히고 아닌 건 아니라고 하겠다.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 회사에 더 피해 끼칠 수 없다. 쌍방울 관계자, 입국 기점으로 그동안 제기된 많은 이슈가 해소될 것이다 라는 얘기까지 매우 적극적인 자세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2018년 이재명 변호사비 약 20억 원 대납 의혹이에요. 이재명 경기지사 시절 대북사업 관련 이화영 전 부지사 북한 측 사업권 획득, 이후 쌍방울 주가 급등, 2018, 2019 640만 달러, 72억 대북 송금 의혹 등등등 제기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하여금 김성태 전 회장의 심경의 변화를 일으켰을까? 김용주 의원님, 네. 심경의 변화 폭이 상당히 큰데요? 네.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뭐 태국의 유치장 환경이 너무 안 좋다는데 그건 뭐 중요한 사항이 아닌 그렇죠. 거고요. 실질적으로 상당한 어떤 그 검찰의 설득이 혹은 뭐 폴리바게닝일 수도 있고 유효하게 김성태 회장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았겠느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있는 그대로 밝히면 일정 정도 뭐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지금 여기 있는 계속적인 뭐 그런 평생을 불법 체류자로 외국을 떠돌아다니는 게 좋겠냐. 그리고 쌍방울 자체가 풍비박산되는 그 상황이 당신이 이뤄온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만큼 자기도 지칠 만큼 지쳤고 그다음 골프도 하루 이틀이지 뭐 항상 불안해하면서 치는 그런 골프가 의미가 있겠어요? 골프는 이 마음이 편안한 상태에서 쳐야 힘이 빠지고 치기 때문에 비거리도 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뭔가 이렇게 그 경쟁자가 있고 그렇게 해야지 실력이 느는 것이지. 그렇군요. 뭐 그런 의미에서 제가 봤을 때는 상당한 내부적인 뭐 하루 이틀의 신경의 변화가 아니라 지난 8개월 동안 자기 나름대로의 프로세스에 합당한 그런 그 궤적에 와 있다. 그렇게 보고 그러면 실제적으로 어떤 문제가 가장 먼저 해결될 수 있냐면 이화영 그 전 부지사가 사실 쌍방울에 상당히 많은 급여를 받아온 게 사실이죠. 예, 이전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이전에 이화영의 역할이 어느 정도 적극적이었냐. 그것이 이제 북한과의 관계, 쌍방울에서 법화도 받았다는 것도 있고요. 이재명 저기 경기도지사와의 연관 그 개 중간에 김만배도 그 이화영 지사하고 연관성을 다 갖고 있고 성대 선후배 관계 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뭐 틀 수 있는 건 본인이 억울하게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건 가장 먼저 틀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김성태 전 회장 여러 가지 심경의 변화가 이런 이유들 때문에 있었을 것이다. 털 건 빨리 털자. 아닌 건 아니다. 억울한 부분도 좀 있어 보이기도 하고. 어쨌든 김성태 전 회장이 오늘이라도 귀국하는 비행기를 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김병민 비대위원님 가장 우리가 그 의혹적으로 보는 것은 국내에서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뭐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를 대납했는지, 두 번째는 이 대북 사업을 통해서 재벌 반열에 오르고 싶다라는 전언도 나오고 있는데 김성태 전 회장이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었던 이화영 부지사를 통해서 북한의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서 수십억 원의 현금을 북한으로 밀 반출한 거 아니냐, 적어도 중국으로. 이 두 가지 의혹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뭐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물론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가 전면 부인하고 있긴 합니다만 김성태 전 회장이 와서 입을 열까요? 김성태 전 회장이 한마디 얘기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 사실의 진실은 김성태 전 회장이 제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뭐 기면 기다 아니면 아니다. 과연 변호사비 대납에 쌍방울이 연루가 돼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울 것 같은데요. 근데 김성태 전 회장 입장에서는 그 문제에 대한 범죄 혐의보다 훨씬 더 피해가고 싶은 범죄 혐의는 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북한 문제는 쌍방울의 김성태라는 사람이 어떻게 북한이랑 접촉을 합니까? 대북 송금 의혹. 북한이랑 접촉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연결고리가 필요할 텐데 그 연결고리 속에 있는 게 아태협이라고 하는 공간이 있고요. 관련된 사람들이 줄줄이 구속됐잖아요.
그리고 이화영 평화부지사가 중간에 연결고리로서의 역할들을 하고 있었는데 이화영 평화부지사는 쌍방울의 임원으로 있는 상태 속에서 있다가 바로 경기도의 평화부지사로 갑니다. 평화부지사로 가고 나서도 쌍방울 법인카드 써서 문제가 됐고요. 그래서 구속됐죠. 그리고 불법 송금한 것뿐만이 아니라 대북 사업을 통한 주가 조작 연루 때문에 결국은 여기에 대한 내용들이 줄줄이 다 인정이 되기 시작하면 쌍방울이라는 회사뿐 아니라 김성태 회장의 미래가 없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요. 우리 대한민국을 위협하게 되는 북한이 저 같은 핵무기를 비롯한 엄청난 일들을 꾸미고 있는데 여기에 북한도 막 돈을 퍼주는 일들이 벌어졌다면 이거 천인공노할 아닙니까? 그래서 김성태 회장이 과연 어떤 심경의 변화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본인이 제일 지키고 싶은 건 단 한 가지겠죠. 쌍방울이라는 회사와 돈. 예. 똑같은 거 아닙니까? 김만배 씨랑. 그래서 이거를 지키기 위한 과정 속에서 인정할 건 인정하고 또 숨기고 싶은 건 숨기려고 노력할 텐데 가장 인정하기 쉬운 일이 아마도 사실이라면 변호사비 대납 같은 건 너무나 그냥 극명한 거 아닙니까? 사실이냐 아니냐 이런 일들 속에서 김성태 전 회장이 귀국하고 난 다음 과연 어떤 이야기를 꺼낼지 정말 궁금합니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서 지난 대선에서도 논란이 많이 됐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변호사 수임료를 공개한다라고도 밝혔었고 3억인가요? 2억 7천만 원. 2억 7천만 원 썼다고 하지만 상당히 그때 호화 변호인단이 동원됐기 때문에 그 말인즉슨 상당수 호화 변호인단이 이제 무료로 변론을 해줬다라는 의미여서 그것이 죄가 되냐 아니냐, 친한 사이에 그냥 변호를 해줄 수 있느냐 마느냐, 아니면 쌍방울이 안 보이게 대납을 해준 거냐 아니냐라는 의혹이 지난 대선에 많이 짙었습니다. 이 대표는 전면 부인하고 있었고요. 2억 7천만 원으로 그 변호인단을 다 썼다. 2억 7천만 원. 라는 거죠. 네네. 최종 입장은 2억 7천으로 그 변호인단을 다 썼다라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도 이게 진짜 터무니없는 이야기인데 그 대선 경선 때 그 사실은 국민의힘이 이거는 공격한 것이 아니고 뭐 이제 당내 경선의 일부 단체가 이게 너무 작다 3억이란 돈이, 그런데 보면 공교롭게도 말씀하신 공교롭게도 그 쌍방울 그룹은 아닙니다. 사실 이게 김성태 저분은 범죄 행위인데 2010년도에 쌍방울을 인수하고 2014년 주가 조작하면서 광림이라는 회사에 매각할 때 그때 이제 주가 조작으로 잡혀가는 인물인데 2018년도에 이제 전환 사채라고 하죠. 이것을 저분의 페이퍼 컴퍼니로 해서 100억, 즉 저는 이분이 이명 계약했다라는 제 개인적인 판단인데 100억의 CB를 산 건데 이 전환 사채 100억을 다시 쌍방울의 계열사인 비비안이라는 회사에 대팔 수 있습니다. 이것도 풋옵션, 콜옵션 권리에서 적법한 절차인데 문제라기보단 공급 포인트가 비비안의 사회이사가 이태영 변호사가 2020년 주주총회에 선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태영 변호사가 해경궁 이제 홍씨 그때 그 트위터 사건 때 변론을 맡아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공직선거법도 이제 참여하면서 이분이 20억 전환 사채를 받았다라는 것인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전환 사채란 게 20억이면 20억의 돈을 회사가 100억을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그거는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돈이 입금이 돼야 되고 이태영 변호사한테 20억이 갔다고 하면 그 증거가 분명히 남을 것이고 문제 삼았던 초호화 인단에게 20억이 가야 되는데 이태영 변호사 한 명에게 20억 갔다라면 이분이 받아서 또 초호화 변호인한테 2억씩 줘야 돼요. 그 되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만약에 이태영 변호사에게 20억을 주려면 쉽습니다.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처럼 전환 사채라든지 유상증자 할 필요 없이 주가 조작으로 해서 올리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미리 정보를 줘서 주식을 사라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환 사채를 받을 수도 없고 전환 사채라는 건 주식을 모르시는 분이 계시지만 발행과 전환 가격에 따라서 주가가 올라가면 전환이 사채권이 소멸되고 주식을 가져갈 수 있는데 이 주식이 고점에 못 팔면 손해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확정된 20억도 틀린 이야기고 틀린 이야기다. 전환 사채 20억으로 대납했다가는 것도 범죄를 너무 쉽게 하시는 뭐 역발상일 수는 있지만 거의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는 이것을 검찰 리스크라고 얘기하고 억울함을 계속 호소하는 것이거든요. 그거는 이제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네, 나왔습니다. 이낙연 후보가 제기했던 사실 이낙연 후보가 나온 건 제기였죠? 아니고요. 그 상대 이제 단체에서 이제 20억이 나오니까 이런 의혹을 제기했고 검찰에서는 말씀드리면 검찰 쪽에서
저 범죄인을 정보를 주면서 수사가 나올 테니까 해외 도망가라고 해서 도망간 거거든요. 그래서 검찰에서는 수사를 할 수가 없다. 그리고 혐의가 충분히 증거로 입증될 수 없다 해서 그냥 없어진 것이죠. 예, 말씀 중에 이제 뭐 작은 지엽적인 부분인데 해경궁 홍 씨 사건이라고 하셨는데 해경궁 홍 씨는 죄송합니다. 정조의 어머니고 죄송합니다. 해경궁 김 씨 사건을 네, 정정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거예요. 원래 해경궁 홍 씨는 정조의 어머니라 네. 그 사건과 정조의 어머님은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말씀 네. 정정하겠습니다. 해경궁 김 씨 사건이었죠.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고급 술집에서 돈을 펑펑 썼다, 호화 도피했다라는 전원도 나왔습니다. 도피 생활 중 매주 두세 차례 골프, 현지 고급 술집에 수차례 목격됐다라는 서울신문 뉴스원 등의 보도도 나왔어요. 체포 당시에 수십억 원 어치 달러도 보유하고 있었다라는 보도도 나옵니다. 사업자 태국에서 김성태 전 회장을 만났던 A씨가 SBS에 고급 술집 갈 때마다 거의 김성태가 있었다. 웨이터들 팁으로 항상 100만 원씩 이상 썼다. 뭐든 돈 되는 거 한다고. 한국에서 돈 엄청 많이 벌었다며 이제 태국에서 살 거라는 식으로 말을 했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심경의 변화로 자진교육하겠다라고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 김성태 전 회장의 체포 당시 사진과 지금 사진이 너무 달라서 많은 분들이 의아했었을 겁니다. 그 사진을 입수한 기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진 입수 기자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체포될 당시 그때 현장 사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는 분명히 조력하는 그런 세력들도 있었고요. 또 김 전 회장이 굉장히 자신과 관련된 국내 언론 보도를 굉장히 꼼꼼하게 읽었다. 사람이 이제 8개월이 지나게 되면 좀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묻어나게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올 것이 왔다. 올 것이 왔다. 사진을 입수한 기자는 저게 체포 당시 사진이다. 굉장히 귀한 사진을 입수한 건데 김성태 전 회장이 올 것이 왔다. 체념하는 듯한 그러니까 막 호화롭게 도피하고 고급 술집 뭐 웨이터들 100만 원 뿌리고 이게 사실이라면 이런 생활도 하루 이틀이다. 김용주 의원이 말했는데 자, 천하람 변호사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뭐 그런 생활을 해본 적이 없어서 이게 뭐 네. 하루 이틀인지 10년, 20년 해도 좋은지는 뭐 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솔직히 이게 일단 뭐 외모적인 면에서도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좀 도피 생활을 하면서 이제 원래 알려졌던 거랑 좀 다르게 뭐 예를 들면 머리도 파마도 좀 하고 이렇게 스타일 변화 준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하는 것이고 저는 저 사진을 보고 당연히 그냥 평소에 찍어놓은 사진이겠거니 했는데 저게 체포 당시 사진이라고 해서 참 특이하다. 그러게요. 예, 이게 뭔가 뭐라 참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여유 있고 예. 이게 일상적인 사진처럼 느껴지는데 뭐 모르겠습니다. 저 입수한 기자분 말대로 뭔가 체념을 했을 수도 있지 않나 뭐 이렇게 보이기는 하고요. 지금 뭐 아까 이제 우리가 봤죠. 뭐 돈을 뭐 물쓰듯이 쓰고 뭐 수십억짜리 달러를 가지고 있고 이것만 해도 지금 범죄 혐의가 엄청납니다. 그래요? 일단 그 정도 달러를 갖고 나온 것 자체는 뭐 외화관리법 위반은 말할 것도 없고 저분이 자기 개인 돈이겠습니까? 뭐 제 추측입니다만은 굉장히 높은 확률로 회사 자금을 빼돌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그 자체로도 뭐 수십억 단위의 횡령 배임이 되거든요. 그것만 해도 중죄가 됩니다. 이런 정치권과 결부된 사건들 빼고도요. 그러니까 김성태 회장 입장에서는 뭔가 이 어떤 차라리 적극적으로 협조를 함으로써 리스크를 좀 줄여보겠다라고 하는 전략적 판단도 일부 들어간 게 아닌가 뭐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천하람 변호사님의 어떤 개인적 견해와 함께 경호원의 기관총까지 치밀했던 도피 정황이 추가적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태국에서 절대 잡힐 일 없다. 현지 생활을 도왔던 전 한인 회장이 인터뷰를 했군요. 측근시켜 전화하고 발신자 번호 안 뜨는 유선 전화로만 연락했다. 2개월 새 머리 길러 펌했고 만날 때마다 자동차가 바뀌었다. 기관총을 중무장한 태국 현지 경찰을 경호원으로 고용하기도 했었다라는 뭐 주장도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안 붙잡힐 것을 대비한 생활 같은데요, 김용주 의원님? 그거는 아마도 뭐 그냥 추측입니다만 초창기의 그런 모습이었을 겁니다. 아, 초창기에. 굉장히 긴장하고 막 항상 나를 누가 잡으러 올 것만 같은. 그러니까 한두 달 지나니까 그런 게 별로 없어 보이니까 또 그러면서 이제 미얀마도 가고 뭐 필리핀도 다니기도 하고 싱가포르도 다니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나태해진 거죠. 이제 그리고 야 이렇게 해서 계속 살아갈 수 있겠는가 하는 신경의 변화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저 장면을 보면서 제가 떠오른 아주 엉뚱한 생각은
소비에트 체제의 해체의 장면하고 비슷하다. 아, 그렇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아무도 해체되는 데 있어서 공산당원이 저항하지 않는다. 계산이 끝났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 하면 소련 체제가 해체하는 것이 자기한테 더 실익이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계산해 봤을 때 내가 지금 한국 들어가서 부는 게 내한테 뭐라도 조금이라도 더 유리하다는 판단이 있기 때문에 저 표정이 저렇게 나오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붙잡은 거기도 하지만 붙잡힌 걸 수도 있다. 아니 그렇죠. 이미 이제 그 자기를 돕던 한인 회장을 통해서 서서히 쪼여오는 것을 왜 못 느꼈겠습니까? 그리고 본인도 굉장히 이제 피로가 누적되기 시작한 거거든요.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이지만 언제까지 이런 생활을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 이제 그런 부분이 아마 크게 작용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봅니다. 이제 김영주 의원님의 의견도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뜨거운 소식 2가지 엄선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의 주인공은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인데요. 사진에서 보시듯이 한 장관이 어디에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고 있는데 저기 섭외 전화라고 합니다. 법무부 장관이 직접 섭외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누구를 섭외한 걸까요? 법무부에 올라와 있는 영상 한 대목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부 장관 한동훈이라고 하는데요. 부탁 한번 드리려고 준비했어요. 오셔가지고 저 한번 뵙고 뭐 좋은 말씀 해주셨으면 저는 좋은 시간 될 것 같은데. 여보세요? 예, 혹시 양학선 선생님 되시나요? 네, 맞습니다. 저는 되게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법무부는 대한민국 출범한 이래에 이름이 바뀌지 않은 유일한 2개의 부서 중 하나죠. 기본을 지키는 것이고, 그리고 흔들림 없이 끝까지 그 자기 위치를 지키고 할 일을 하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양학선 선수가 그동안 해온 성취라든가 지금까지도 현역 생활 유지해오고 계신 그런 자세 자체가 그런 것을 좀 대변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홍보대사를 보통 장관이 직접 섭외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죠. 보통 그 정부 부처의 홍보팀에 홍보팀장이나 뭐 부장, 과장님이 직접 이제 전화를 섭외하는 경우도 있는데, 요거는 한 법무부 장관이 직접 전화해서 양학선 선수는 금메달리스트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양학선 선수랑 법무부가 이게 무슨 상관이 있나 의아하실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봐도 한동훈 장관 개인 취향이 좀 묻어 나온 양학선 선수에 대한 팬심. 네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 방금 한동훈 장관 잠깐 얘기했습니다만은 어떤 근본, 그러니까 이제 기본과 초심, 어떤 꾸준함 이런 거를 좀 좋아하는 본인의 취향인 것 같고요. 하듯이 대한민국 설립 이래로 부처 이름이 안 바뀐 게 아마 법무부랑 국방부부 정도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는 어떤 대한민국의 기초를 다지고 꾸준하게 이제 잘 해야 된다. 이게 이제 본인의 기술을 꾸준히 연마해가지고 거의 완벽의 단계까지 승화시킨 양학선 선수와 잘 어울리는 것 아니냐라고 장관이 생각을 하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본인이 직접 어떤 전화를 해서 어떤 올림픽 체조 영웅에 대한 예우를 다 한 것 아닌가, 뭐 그렇게 보여집니다. 양학선 선수가 이제 기계체조 선수죠. 네. 그렇죠. 그러면 착지할 때 흔들림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섭외했나요, 혹시? 궁금하네. 갑자기 궁금하네. 근데 한동훈 장관이 나름 정치적 감각이 좀 있다고 보는데요. 그래요? 스토리텔링이 되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법무부가 갖고 있는 흔들리지 않는 기초. 체조 같은 경우는 올림픽이 시작된 이후로 한 번도 종목에서 빠진 적이 없는데 그만큼 기초체육 관련해서 대한민국이 아주 전 세계에서 우뚝 서는 성과를 낸 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동훈 장관의 과거 얘기를 보면 그 불과 70년 사이에 대한민국 국민의 DNA가 바뀔 일은 없었을 텐데 양학선 선수는 본인의 이름을 딴 기술을 만들어서 그게 전 세계로부터 인정을 받을 정도의 최고 위치까지 올라갔거든요. 양원 양투. 그러니까 그것까지 가게 됐던 양학선 선수의 모습을 보게 되면 꾸준함을 통해서 쌓아 올린 그 힘을 아마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법무부 홍보대사 양학선 하니까 여기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한동훈 장관이 생각하는 대한민국은 이런 길이구나. 법무부가 가고자 하는
그 한동훈 장관의 철학이 이런 것이구나를 아무리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양악선이라는 사람 하나를 통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그동안 사실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저희 정당 입장에서 스토리텔링이나 사람들에게 더 쉽게 설명하는 뭔가에 대해서 조금 부족한 측면들이 있었던 것 아닌가 개인적으로 좀 고심하고 있는데 굉장히 쉬운 설명을 통해서 한 장관과 법무부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그 기초에 대한 내용들을 저는 잘 설명해 준 하나의 예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 장관이 양학선 선수를 평소에도 좋아했다라는 근거 중에 하나가 검사 임관식에 신임 검사 임관식에 지난해 8월 1일에 한 장관이 신임 검사들에게 앞에서 연설을 하는데 그때도 양학선 선수를 언급했어요. 지난해 8월 1일 그러면서 한 장관이 그때 신임 검사들 임관식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꾸준한 공부와 노력을 통해 양학선 선수처럼 신임 검사들도 최고가 되라라고 주문을 했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당시에 1932년 예전 올림픽 챔피언의 경기 영상과 2012년 런던 올림픽 당시 양학선 선수가 양원 기술로 금메달을 따는 장면을 보여주고 인간의 DNA가 바뀌지 않았겠지만 체조 기술이 클래스가 달라졌다. 축적된 노하우와 전달된 자산의 차이다. 라며 검사들에게도 축적된 검찰의 기량을 최대한 흡수하라. 이런 의미로 양학선 선수를 이번에도 섭외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서부대. 네, 저도 사실은 뭐 이렇게 여홍철 체조 선수가 사실 우상이었었는데 여홍철 선수도 뭐 유명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양학성 선수는 사실 2012년도에 그때 저도 감흥이 그대로인데 그때 이제 말씀하셨지만 양학성 기술이라고 해서 여홍철 기술보다 반바퀴 더 돌아서 그 인간의 한계라고 생각했던 여홍철 선배를 뛰어넘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꾸준함도 좋지만 이제 법무부 장관 이제 막 검사들에게 한마디 드리고 싶다기보다 한동훈 장관의 의미는 검사 2,000명이지만 사실은 다 열심히 하지만 나만의 브랜딩, 가치, 차별화를 좀 해라. 그래서 검사라는 그 현실에서 안주하기보다는 검사다움의 모습에서 더 열심히 해서 정말 국민이 더 감동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검찰이 되라는 의미에서 홍보로 이제 양학성 이제 선수를 한 것인데 그 취지는 공감하고 있고요. 좀 더 붙이자면 저는 이제 양학성 같은 분이 이렇게 열심히 하면서도 이제 법무부 장관 역할을 하시는데 저는 조금 이 시기에 말씀 계속 공격할 필요는 없지만 지금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이게 같은 선상은 아니지만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분들의 좀 예도라든지 그런 슬픔도 있는데 저도 어제 가보니까 이태원 참사 위에 현수막에 슬픔을 강요하지 말라라는 막 현수막이 너무 이제 그건 신자유연대라고 하지만 그건 자유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런 부분도 이거는 주가 아니지만 개인적으로라도 좀 가서 그런 부분은 현수막 바로 좀 철거 지시도 하고 그런 역할도 조금 병행해 주셨으면 하는 개인적인 의견을 좀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8월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의 한 장관의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클래스가 다르지 않습니까? 이건 축적된 노하우나 전달된 자산의 차이일 겁니다. 70년간 축적된 검찰의 기량을 최대한 빨리 흡수하고 배우세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의 주인인 대한민국의 국민을 위해서 여러분의 일을 하십시오. 그게 우리의 일입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쓴소리도 나옵니다. 70년간 축적된 검찰의 수사 기량도 있겠습니다만 70년간 반복되어 온 검찰의 부조리함도 분명히 사회적인 공분이 제기되고 있는 대목인데 그 부분에 대한 자성은 한 장관에게 없다라는 민주당 내부의 쓴소리도 있어요, 김용주 의원님? 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한동훈 장관의 입장에서는 이제 70년 동안 축적돼 온 것을 민주당이 일순간에 다 없애버리려고 한다 이런 문제의식이 더 큰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 부분은 더 훨씬 본인이 더 깊게 이 부분을 밀고 갈 필요가 있다. 왜 그동안에 물론 비판받았던 그 검찰의 흑역사도 있지만 대한민국 검사들이 나름대로 축적되어 온 정당한 노하우와 실력들이 있는 거다. 그런 것을 왜 민주당은 다 뭐 전체 부인하느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내적인 에너지가 양학선을 이렇게 끌어들이게 되는 어떤 강하게 그리고 또 하나는 아마 한 장관이 골프나 이런 걸 잘 안 치고 체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체조를? 예. 이렇게 팔굽혀펴기나 이런 자기 훈련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자기 관심 영역이기도 하고 그리고 아무래도 서서히 이제
저런 어떤 섭외하는 재미 또 홍보 컨셉에 대한 관심 가지는 게 이제 정치적으로 서서히 자기도 모르게 성장해 가는 과정일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김영주 의원님 의견도 들어봤습니다. 뜨거운 소식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 살펴보시죠. 유동규 씨의 배우자가 검찰의 압수수색 전에 휴대전화를 폐기했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징역형이 나왔어요. 상당히 센 처벌이 나온 건데 이유는 뭘까요? 2021년 9월 압수수색 직전 보관하던 유동규 휴대전화를 부순 뒤 쓰레기 봉투에 담아 버린 혐의입니다. 유동규 씨의 사실혼 배우자 A 씨는 결별 요구에 화가 나서 부셨다라고 혐의를 부인하지만 휴대전화 인멸은 A 씨에게 지시했다라고 유동규가 자백을 했어요. 그러자 이 배우자 A 씨도 입장을 번복하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A 씨에 대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집유가 있긴 하지만 징역형이 선고했어요. 검찰이 구형한 벌금 200만 원보다 훨씬 무거운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천하람 변호사님, 그 이유는 뭡니까? 법원이 굉장히 세게 판단을 내린 이유는 뭡니까? 제가 판사라도 화가 났을 것 같아요. 왜요? 아니 처음부터 인정을 하든가. 한창 재판하느라 고생하고 뭐하고 했는데 와가지고 마지막에 말 바꾸면 이거 어떡합니까? 화가 날 수 있는 상황이고요. 말씀드렸지만 처음부터 자백하고 죄를 인정했다면 벌금 200만 원 정도면 제가 봤을 때는 괜찮을 형량인 것 같습니다. 근데 죄질이 안 좋아요. 처음에는 거짓말로 뭐 다른 이유를 들어서 부쉈다라고 했다가 나중에 뭐 그걸 시켰다라고 하는 유동규 씨가 인정하니까 그제서야 따라서 본인도 인정한 것이거든요. 실무적으로 검찰 구형보다 더 센 형량을 선고하는 게 뭐 아주 없는 일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드문 일인데 이거는 말 그대로 재판부가 죄질을 좀 굉장히 안 좋게 봤다. 네.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다만 실형은 아니고 뭐 집행유예 정도로 결정을 한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래도 검찰이 구형한 벌금형보다 굉장히 이례적으로 센 형량이 나온 건데 이거를 근데 궁금한 게 지시한 사람은 유동규인데 사실혼 배우자는 지시하니까 부수고 버린 것뿐인데도 이렇게 세게 그렇죠. 징역형이 나올 수 있어요.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증거 가치가 높을수록 죄질이 안 좋아지는데 요즘 현대인들에게 휴대폰은 거의 본인의 분신과도 같거든요. 그래서 휴대전화를 뭐 이렇게 뭐 부순다거나 뭐 어디 숨긴다거나 이런 게 주요한 범죄와 관련돼 있을 때는 재판부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판단하는 경우들이 종종 나오고요. 또 아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처음부터 진실을 말하지 않았다라는 점, 그게 가장 크게 고려가 됐을 겁니다. 그렇군요. 뜨거운 소식 두 가지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슈 소개시키겠습니다. 요즘 국민의힘 전당대회의 열기가 지나칠 만큼 뜨겁습니다. 대통령실 간 나경원 전 원내대표 사이의 갈등도 보이고요. 급기야 최고위원과 청년 최고위원에 도전한 국민의힘 인사들끼리 친윤이냐 아니냐를 두고 굉장히 눈살 찌푸리는 진흙탕 싸움도 벌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모든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주제 공개합니다. 김기현의 어퍼컷, 나경원의 사직서.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사직서를 제출한다라고 합니다. 속보도 들어와 있고요. 자, 그 가운데 정당 지지율이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차이가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거철은 아니지만 제가 직접 대형 미디어월에 나가서 정당 지지율 짚어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이동하시죠. 선거 때는 제가 대형 미디어월에 참 많이 나왔었는데 오랜만에 나오는군요. 자, 정당 지지도 이 여론조사는 엠브레인 퍼블릭, 케이스텔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인터내셔널, 한국 리서치가 함께 의뢰하여 실시된 여론조사입니다. 정당 지지율,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어떤 변화를 보였는지 짚어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11월 셋째 주, 지난해 11월 셋째 주에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이 오차범위 내에서 민주당 33%, 국민의힘은 30%였습니다. 그러다가 그 지지율 격차가 점점 줄어들더니 연말 12월 셋째 주가 돼서 국민의힘이 36%,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30%로 지지율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12월 다섯째 주째는 4%포인트 차이
10%였습니다. 다소 좁아졌다가 이번에 발표된 1월 둘째 주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힘은 35%, 더불어민주당이 27%로 8%포인트 차이를 벌이면서 오차 범위를 벗어나서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서는 이런 지지율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도 최근에 있었고 꼭 출석이 아니더라도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사법 리스크와 관련된 수사 상황이 진척된 것도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가운데 물론 대통령실과 나경원 원내대표 간에 상당한 신경전도 있었고요. 양당의 지지율 조사 결과 과연 어떤 이유들이 있었던 건지 김병미 비대위원, 지도부잖아요. 이 같은 지지율 차이는 무엇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그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30%를 상회하는 지지율이 쭉 꾸준하게 이어져 오고 있지 않습니까? 좀 안정적으로 국민의힘이 지도부부터 시작돼서 전체적인 흐름들을 좀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이제 국민의힘의 전당대회가 가까워오고 있는 만큼 굉장히 많은 다양한 진영에서 모여들게 되는 컨벤션 효과도 있을 거라 국민의힘의 지지도는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상대 정당이지만 민주당의 지지도 흐름이 빠지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보시는 분들의 평가는 비슷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둘러싸이는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면서 수사까지 받고 있는 와중에 민주당 전체가 한 몸인 것처럼 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같이 모여들게 되는 것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평가가 계속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지금 27%라고 하는 수치가 민주당이 최근 수년을 이어서 보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수치일 수 있거든요. 저기서 조금 더 지지율이 빠지게 되는 순간 민주당 내에서의 반대되는 목소리들이 이재명 대표를 향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론의 추이가 어떻게 변하는지가 사실은 정당의 행동, 활동 반경들이 결정하는 중요한 이유가 되고 민주당도 저 조사를 보면서 굉장히 좀 식은땀이 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소위 서재현 부대변인, 이 방탄 논란 때문 아니냐, 이 대표 사당화 논란 때문 아니냐,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이 이라는 분석이 많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제 이재명 당대표 취임이 작년 8월, 7월인데 저 그래프는 11월인데요. 7월까지 좀 넓혀보면 사실 30% 박스권입니다. 예,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제 지지율 자체를 보면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저 지지율 하시는 분도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잘해서 지지하는 게 아니거든요. 상태가 못하는데 대안이 없어서 그래서 선거제도 개혁이 나오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저 지지를 하지 않은 무당층이 정치 불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당대표도 그렇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국민의 비대위원장도 그렇고 선배 정치인들이 하셔야 될 일은 좀 정치 개혁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좀 신뢰 회복, 정치 회복이 급선무다. 그래서 이거를 주식처럼 이게 선물 옵션처럼 제로섬 게임이 아니고요. 주식은 계속 올라가면 서로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개인적으로 35%, 27% 숫자에 만족하는 것보다 45%, 37%, 즉 정치 불신한 20%를 함께 끌어올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도자, 당대표의 역할인 것이고 나머지 무당층이라고 하는 10%를 가지고 우리라기보다 옆에 계신 우리 이제 청년 정치인이라든지 후배들이 조금 이제 나서서 정책 경쟁하는 이런 선순환의 정치 구조를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은 전당대회 열기가 한창입니다. 김기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어퍼컷 세레머니를 했다고 합니다. 들어보시죠. 내년 총선 압승을 위해 전진해 나갔으면 좋겠고요. 정말 든든한 백이 하나 생겼습니다. 바로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이젠 일을 잘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우리의 든든한 백이 돼서 함께할 우군을 형성해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나경원 전 의원이 사직서를 제출했다라고 합니다. 속보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요. 내용 전해드리죠. 대통령실에서 인사 절차는 사직서를 내야 한다. 사직서부터 내라. 라고 사직 의사 통보에 대해서 부인을 했었죠. 오늘 제출했다고 합니다. 사직서를. 윤 대통령은 14에서 21일 순방 예정에서 사표 수리 여부는 불투명하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사직서까지 냈어요. 그러면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는 김영주 의원님, 이거 전당대회 출마하겠다라는 걸로 보입니까? 좀 그 계속 외부적인 발언이 그런 방향으로 계속 하고 있죠. 대통령실과 이제 전당대회 출마 여부를 두고 굉장히 각을 세워지는 모양새인데 사직까지 냈다. 그러면 나간다. 그러니까 일주일 전만 해도 고민을 한다, 뭐 그런 정도의 약간 좀 미지수가 있었는데 아마 거의 마음이 굳어진다 이렇게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직서가 기후 변화 대사까지의 사직서인지 그건 또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출산 위만 일단은 사직서를 제출한 것 같아요. 대통령실에서는 하나만 하고 하나는 왜 안 던지냐 하는 데 대한 어떤 부분이 있거든요. 던질 거면 둘 다 던져라. 둘 다 던져야죠. 왜냐하면 중요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까지를 정확하게 정리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그런 데 대해서 던졌다라고 하는 것은 각오가 좀 돼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한 일주일 이내의 말하자면 여론조사 추이 향배,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자들에 있어서 여전히 자기가 30%의 지지를 계속 받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이 마지막 어떤 출마에 있어서의 어떤 힘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나경원 의원은 지금 페이스북에 고민 중이다라고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게 다 친윤 후보냐 친윤 후보가 아닌 후보가 나오느냐의 갈등인데, 요게 최고위원, 청년 최고위원 출마 여부에도 고스란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재현되고 있는데 당사자들은 장해찬, 김용태 두 사람입니다. 진흙탕 설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장해찬 청년재단 이사장은 청년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했고, 김용태 전 청년 최고위원은 일반 최고위원 출마를 했어요. 그러자 장해찬 이사장이 일반 최고위원은 기탁금이 4천만 원인데 청년 최고위원은 1,000만 원이다. 엄마 카드 아닌 자기 돈 벌어 정치하는 청년들에게 큰 차이다. 라고 비윤계인 김용태 전 청년 최고위원의 일반 최고위원 출마를 비판했어요. 그러자 김용태 전 최고위원이 반박했습니다. 과거 장해찬 본인 페이스북에 고급차, 고급시계 자랑하던 건 모두 장 후보 능력이 아닌 엄마 카드의 도움이었나 보다. 그러자 보던 이준석 전 대표가 코미디 빅리그 찍네. 두 분 어떻게 보세요? 왜 이러시는 거예요? 예, 뭐 한숨이 나옵니다. 이거 한숨이 나오죠. 왜 그러세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이재명 대표 출두할 때 장경태 의원이 막 같이 옆에 가서 서 있는 거 보고 쓴소리하고 그랬습니다. 물론 우리가 젊은 정치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너무 또 기성 정치인보다 엄격한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는 게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게 불공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과 당원들은 다음 세대는 조금 더 낫겠지 하는 기대와 희망을 가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두 분이 서로 엄마 카드다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나 저희나 다음 세대를 보면서 누구를 보면서 희망을 가져야 되나. 천하람이나 김병민이 있잖아요. 아니 뭐. 근데 저는 그래서 이 보면서 저는 이런 썩은 토론을 하지 말아야 된다. 썩은 토론하지 마라. 왜냐하면은요, 젊은 사람들이 용기를 내서 전업 비슷하게 정치를 하는 게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게 또 원내가 아니고 원외에서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정당 활동하고 정치 활동한다는 게 본인에게는 굉장히 큰 희생이에요. 그게 소신이기도 하고. 거기서 왜 자꾸 쓸데없는 뭐 엄마 카드 얘기하고 나옵니까? 제가 알기로는 뭐 김용태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도 다 자기 뭐 밥벌이 하고 열심히 살면서 또 정치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리고 장해찬 이사장도 저런 식으로 막 다 싸잡아가지고 무슨 엄마 카드는 이런 소리 하지 말고 문제 있는 사람한테 명확하게 찍어서 문제 제기를 하거나, 그리고 이런 수준 낮은 얘기 말고 뭔가 좀 정책적이고 미래 비전에 관한 얘기를 해야지. 저는 보고 있으면 참 진짜 이거 뭐 굉장히 저는 보기 안 좋습니다. 또 같이 수십 년 동안 정치해야 될 사람들인데 왜 이런 수준 낮은 언쟁을 하고 있는지 답답합니다. 예. 저희들은 60초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예, 이번 주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들은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